당초 예상보다 송유진과의 연애가 길어지고 또 달콤했기 때문에 이유진은 본격적인 고민에 빠져들었다. 이제 갓 30을 넘긴 남자인 송유진이 관계 맺기의 속도를 너무나 능숙하게 잘 조절했기에 이유진은 흡족하면서도 불안한 이중적인 기분이 들었다. 이 관계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강무영 작가님과 함께 네,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장강명 작가님 초대되셔서 기뻐하시는 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팟캐스트에 나가시면 어떤 느낌일까? 막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네, 이렇게 MC로서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뵙다가 게스트로 또 나와서 말씀하시는 모습 보면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저는 팟캐스트 출연하는 게 그 다른 라디오나 TV 책 프로그램 나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일단은 제가 뭐 책을 내고 가끔 뭐 이제 뭐 불러주는 곳이 없긴 한데 가끔 나가면 TV 프로그램들은 일단 되게 엄숙해요. 네. 네, 그 그쵸. 심야에 잡히는 게 많고 막 네네. 밤에 방송해가지고 그런지 좀 이렇게 분위기도 약간 가라앉은 것 같고 뭐 네. 또 신경 써야 될 게 많잖아요. 뭐 화장도 하고 뭐 옷도 입고 이제 좀 책의 어떤 본질보다 막 그런 거 좀 그러기도 하고요. 라디오는 책 프로그램이 이제 좀 없어지기도 하고 네. 또 시사 프로그램에서 초대발을 받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 책이 이제 좀 사회성 있는 네. 책을 내다 보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는 하루에도 게스트를 여러 분 모시고 또 뭐 매일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책을 읽고 하실 수는 없어요. 그냥 이제 담당 대본 작가님이 출인 질문 위주로 하고 또 그 코너가 제가 나가는 코너가 길을 수가 없습니다. 시사 그쵸, 프로그램 그쵸. 특성상. 갑자기 막 광고 나오고. 네. 뭐 아무리 길어도 뭐 한 15분 정도인데 이 책은 왜 쓰시게 됐습니까? 뭐 왜 기자 출신인데 소설을 쓰게 됐죠? 뭐 이런 거 좀 하다 보면은 뭐 그냥 약간 맹송맹송하죠. 네. 근데 팟캐스트가 좀 길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라디오만 해도 은근히 금기어가 많거든요. 저 되게 놀랐는데 심지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말하면 안 돼요. 네. 그래요? 네. 사회관계망. 네, 네. 그러기도 하고 좀 편파적으로 할 수도 없고 라디오 책 프로그램들은 조금 길기도 뭐 시사 프로그램보다 길더라도 그런 제약이 있고 또 어떤 교양 프로그램으로서의 뭐도 있고 막 또 이제 이게 뭐 모든 프로그램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라디오 프로그램만 해도 이 어떤 그분이 책을 되게 좋아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인지도가 높아서 어떤 이제 방송사다 보니까요. 네, 뭐 네.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책 팟캐스트는 기본적으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책을 되게 열심히 읽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 작가가 신이 나죠. 네. 신이 나고 막 책 얘기도 2시간 동안 이제 막 그런 마당이 펼쳐지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자 출신의 소설가. 네. 굉장히 유명하셔서 어떻게 정치부 기자로 일하시다가 소설가가 되셨나요? 이 질문은 너무 많이 받으셔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정답이 술을 마시다 어느 날 소설을 너무 다시 쓰고 싶어서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네.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좀 더 이렇게 뭐 소설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었는지 꾸며서 어떤 잠깐만. 계기를 궁금한 게 생겨요. 아, 무라카미 네. 하루키는 뭐라고 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네. 뭐 요미우리 자우자이 뭐라고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구 유명한 장면에 일화. 홈런을 치는 모습을 보고 소설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어요? 맞나요? 홈런이 아니라 이루타. 이루타인가요? 네. 제가 그 야구를 잘 몰라가지고 잘 이렇게 안 외워졌어요. 근데 로사님 그러니까 이루타랑 홈런이랑 너무 다르죠. 네, 저 야구 팬들을 정말 흥분하는 강도는 매우 굉장히 실망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야구 장면을 보다가 이렇게 그 서사를 막 하다가 장면이랑 이런 분위기들을 하다가 네. 탁 치는 순간 소설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딱 하는 게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있어 보이는. 네, 작가님은 그냥 술 드시다가 나 원래부터 소설을 되게 쓰셨고 좋아했었고 그래서 쓰게 되셨다고 이렇게 너무 소설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얘기를 좀 만드실 수는 없는지 소설적으로. 근데 이게 정말 장강명스러운 건데요. 그래요? 네. 저는 솔직히 그 하루키의 유명한 일화는 이제 하루키가 본인이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썩 믿지는 않아요. 저도 네. 웬뻥이지. 네네. 허세야? 이 얘기를 이제 옛날부터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하루키 팬이 많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네네. 저 하루키 그러더라고요. 좋아해요. 네, 저도 하루키 좋아하는데 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최민석 작가님이 자긴 그 얘기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네네. 저도 그렇다고 네.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멋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굉장히 일관적으로 밀어붙이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네. 소설 쓸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고 있었고 뭐 쭉 뻗은 2루타 그 안타가 공이 꺾일 때 아무 뜬금없이 나는 소설을 써야 한다고 느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개시? 네. 무슨 사제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어느 네. 날 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 소명을 들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네. 저는 하루키가 굉장히 어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영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가 어떤 문학적 신화 같은 게 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박혁거세처럼 근데 세련되게 네. 어떤 아우라를 이제 두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대중에 대한 이미지를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현대 소설가라면 다 그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소설이 쓰고 싶어서 회사 그만두고 소설가가 됐는데요. 소설에 전념을 하지를 못해요. 지금 보니까 좀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소설가도 뭐 정치 문제 한마디씩 다 언급하기도 하고 시사 문제 나오면 언급하기도 하고 또 뭐 방송 나가고 뭐 북토크도 해야 되고 이런 와중에 하루키 어느 날부터 그걸 안 합니다. 그 먼 북소리 네. 앞에 나오면은 하루키도 뭐 패션지 청탁 오고 뭐 무슨 뭐 요리 프로그램 청탁 오고 갓 뜰 때 뭐 이렇게 세계극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냈을 때까지 주목받는 젊은 작가로 그랬었나 봐요. 그리고 뭐 영화화 제안 같은 것도 오고 노르웨이 영화 오랫동안 허락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어느 시점에 나는 문학이다. 나는 문학하는 사람이고 나는 소설 쓰는 사람이고 소설만 쓰고 싶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도 일본 떠나가지고 그리스로 가고 더 거기서. 부럽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그런 네. 아우라 거기서 이제 나오는 아우라라는 게 그 포장이 아닌 거죠. 정말로 자기의 어떤 태도하고 결부된 거고 거기서부터 하루키가 정말 이렇게 되게 단단한 어떤 소설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랑 무라카미 류랑 두 무라카미라고 하면서 비교하다가 무라카미 류는 이제 뭐 토크쇼 나오고 뭐 맛집 기행하고 뭐 온갖 문제 평론가처럼 됐고요. 영화도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하루키는 왜 이렇게 뜸한가 뭐 그런 기간도 약간 있었는데 뭐 어떤 작품들은 정말 몇 년 동안 집중하지 않으면 못 쓸 것 같은 작품들을 하루키가 써내거든요. 그리고 그걸 지금 환경에서 또 하루키 정도의 유명세인 작가가 이걸 꾸준히 그렇게 한다는 거는 마음 깊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강명은 하루키랑 좀 다르고 어떤 종류의 장강명의 태도 또 저도 이제 소설 되게 사랑하고 저는 이제 문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장강명의 태도는 하루키하고는 또 다른 거죠. 어떤 그런 종류의 신화는 저는 그닥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결인 사람이고
뭐 이루타는 저한테는 필요하진 않은데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소주 한 잔이면 쓰실 수 있는. 독자분들이 정강명 작가님의 루틴 일상이 궁금하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그게 되게 재미없게 네. 보내요. 그냥 다들 그렇죠. 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날이면은 6시 반에 일어나고요. 알람을 6시 27분으로 맞춰놔요. 왜냐하면 이렇게 알람이 울려도 다들 멍하니 한 1, 2분 정도는 이렇게 되게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6시 반 전에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뭐 그러다가 점심때쯤 되면 이제 집중력 떨어지고 그때 밥 먹고 저는 밥 먹으면 또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그게 낮잠 자고. 병인 것 같다고 느껴지실 정도로 졸리시다고. 네. 너무 먹기만 하면 잡니다. 좀 어떤 음식들 이렇게 탄수화물 함량 높은 음식은 먹다가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또 이제 조금 쓸 거 있으면 쓰고 뭐 그런 건데 사실 또 그렇게 보내는 날이 좀 드뭅니다. 뭐 오늘처럼 이제 팟캐스트에 나와야 되는 날도 있고 또 써야 하는 게 이제 소설이 아니라 뭐 마감이 있는 다른 어떤 그런 글들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러저러하게 뭐 집 청소하는 날도 있고 뭐 아내랑 놀러 가는 날도 있고 강연 가는 날도 있고. 고비 사막도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네. 너무 TMI 많이 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또 좋아요. 나오신 김에 네. 궁금하셔서 네, 궁금해하셔서 몽골 네. 관광 대사로서 그 고비 사막에 계실 때 제가 이렇게 섭외 의뢰를 막 드리고 연락을 하게 돼서 네. 사막에서 문자를 보내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여행은? 저희 부부가 올해가 이제 결혼 10주년이라 가지고요. 네. 네, 둘이서 네. 좀 재밌게 놀아보자 이러고 저희가 참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불쌍한가? 결혼 10주년인데 둘이서 3박 4일 이상 여행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루틴을 되게 사랑하셨나 봐요. 일상의 루틴을. 제가 회사 다니고 아내도 회사 다닐 때에는 아내는 지금도 회사를 다니는데요. 일단 둘이 휴가를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네, 저는 특히 이제 일간지 기자니까 뭐가 휴가 조정하기가 참 힘들었고 아내 회사도 휴가가 좀 조정하기가 어려운 회사라 가지고 휴가를 맞춘 적이 잘 없었고 그리고 제가 소설가가 될 때까지는 사실 휴가 때 어디 가는 거를 별로 제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주로 방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소설을 습작을 썼고 그 다음에 소설가 데뷔한 다음에도 휴가 좀 맞추기 어렵기도 하고 둘이서 뭐 이제 3박 5일짜리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게 모라카이였고 뭐 이런 거, 네. 그랬는데 좀 10주년이 되니까 좀 길게 가보고 싶은 거예요. 네. 저희는 또 결혼식 안 해서 신혼여행도 안 했고 5년 만에 갔고. 그럼 이번엔 또 10년 만에 그렇죠. 여행이 나오나요, 책? 아니요. 네. 책을 쓰진 않고 그냥 열심히 놀았는데요. 몽골에 7박 8일로. 뭐 딱 저희만을 위해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랑 가이드 분이랑 두 분 다 이제 몽골 분이신데요. 차 한 대를 가지고 고비 사막 여행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영감도 받으셨나요? 아니 그냥 좋기만 하고 영감은 없었어요. 왜냐면 오히려 이렇게 막 대자연에서 SF스러운 생각이나 막 이런 영감이 막 떠오를 때도 있지 않나요? 글쎄 뭐 이렇게 그럴 때도 있긴 한데 저 그냥 쉬고 싶으셨구나. 그렇다기보다요. 네. 몽골 여행이 이제 좀 나이 들면 못 간다고들 해서 뭐 왜 그런가 했는데 좀 힘들어요. 그 주로 고비 사막 여행이라는 게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는데요. 차가 그냥 덜컹거리는 게 아니라 비포장 도로를 가면은 사막이 이제 되게 평평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막 뭐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저 정도면 평평하지 않나 싶은데 막상 달려보면은 정말 이렇게 머리가 천장에 막 쿵쿵 찌를 정도입니다. 그거를 하루에 뭐 심한 날은 10시간도 넘게 열 몇 시간씩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계속 해 질 때까지도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 뭐 영감이라기보다는 그냥 구름 보고 뭐 사막 보고 뭐 지나가는 양 뭐 이렇게 뭐 소 뭐 소는 없죠. 양이랑 뭐 낙타, 네, 낙타, 말 이런 거 보면서 말이구나, 구름이구나. 그래서 그게 명상이죠. 네, 근데 네, 그게 네. 되게 사람이 일단 근처에 사람이 없으면 되게 그것만으로도 피로가 덜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네. 황무지에 가면 아니면 바다에 아무도 없는 바다에 가면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충족감, 이상한 묘한 네. 고독 속의 충족감이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고 또 머리에 아무 생각도 없이 구름이 참 희한하게 생겼네. 뭐 이러다가 그런 생각만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되게 정말 마인드풀니스 명상한 것 같은. 그러고 이제 게르에서 먹는데 게르에 가면은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상태라서 네. 그냥 뭐 가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자버립니다. 깊이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날 시간 돼가지고 일어날 때만 잠깐 좀 그러다가 하도 깊이 자니까 마음도 개운하고 몸도 개운하고 밥은 또 얼마나 잘 먹히는지 막 음식 다 맛있고요. 네. 네.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되게 예. 이색적이더라고요. 네. 되게 막 좋으셨다는 게 막 느껴져요. 네. 네. 고비사막 2부는 이제 책 이게 뭐라고 해서 요주님과 같이 네.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 다시 책 얘기 좀 돌아가죠. 그 1부에서 이제 이번 여름 2019년 여름에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과 산자들 책이 같이 나왔는데 네. 저는 이 두 책에 대해서 작가님이 왜 자식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아이는 어떻고 이 아이는 어떻고 어떤 느낌이신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뭐 형제 쌍둥이 형제 같은 느낌인데 그 산자들이 아무래도 형 쪽이고요. 네. 굉장히 침울한 형, 우울한 형. 네. 네, 얘기를 오래 하다 보면 얘는 참 생각이 깊고 근데 더 오래 하면은 그냥 우울해질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이고 이제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 쪽은 좀 이제 까불까불하고 이제 좀 발랄한 동생 같은 느낌이죠. 저는 이제 둘 다 애정합니다. 네. 약간 진지하고 또 사회를 바라보는 장강명 작가님의 산자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톡톡 튀는 SF 소설집에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의 장강명 작가님. 네. 네. 두 개 다 만나보세요. 두 명 다 만나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또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책이 네. 10개 단편이 수록이 돼 있잖아요. 9권, 네. 10개 맞죠? 10개입니다. 네. 이 중에서 혹시 다 물론 자식들 같아서 뭐 네. 깨물면 안 아픈 거 없겠지만 유독 좀 마음이 쓰인다든가 작가님께서 좀 이거는 정말 내가 썼지만 너무 좋다. 이런 작품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3개를 꼽으면 알래스카의 아이만이랑 아스타틴이랑 데이터 시대의 사랑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알래스카의 아이만인데 저희가 사실- 얘기를 많이 하기 잘했네요. 일부에서. 네네. 네. 저도 되게 즐거웠습니다. 네. 그건데 뭐 다른 독자들이 뭐 딱 의견이 알래스카의 아이만으로 모일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 어떤 재밌었어요. 제가 사실 이해도 못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을 때. 아니에요. 그런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뭐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하지 못한 채였지만 그 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저는 굉장히 대중의 시선이거든요. 왜 이렇게 슬프지? 그래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일반적인 대중들이 봤을 때도 근데 약간의 그런 그 지식이 필요하긴 해요. 아이만이 어떤 사람인가, 네. 또 한나 아렌트는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면 약간 검색만 해 보셔도 재밌게 소화하실 수 있는 소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SF 책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봤을 때 가장 SF스럽고 제가 좀 좋아했던 장르는 아스타틴이에요. 네. 예, 뭐 보면 뒤에 작가의 말에도 쓰셨지만 배틀로얄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네. 그리고 또 판타지 세계관 이제 우리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인공지능도 나오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격투씬도 저는 있고. 약간 이걸 아스타틴을 읽을 때는
그 어린애들 왜 두시 이러면서 노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남자애들 막 이러면서 맨날 놀잖아요. 제가 근데 그런 애였어요. 그런 뭐랄까 아이 같이 이렇게 막 지구 우주의 그런 영웅이 막 활약하는 그런 모습들. 네. 그 안에서 또 고민과 좌절도 있지만 네. 그런 모습도 되게 보였어요.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영웅으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네. 뭐랄까 아스타틴은 저한테 이제 정말 쓰면서 속으로 푸시푸시 하면서 얍! 춤을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쓰는 기분이었고 근데 알래스카의 아이만도 약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뭐 좀 다른 방향의 얍얍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같은 이참에 지금 아인슈타인 한번 나와야겠네. 아인슈타인 딱 등장. 아인슈타인 딱 쓰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림이 한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뭐 부자 그리면 제가 진짜 뭐 부자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글은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러면 되니까 너무 그렇죠. 재밌잖아요. 제약이 없이. 그게 뭔가 창작하는 기쁨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좀 뭐 약간 빗나가기는 한데요. 뭐 이렇게 요즘은 어디 강연 같은 데 나가면은 그 오이신 분들한테 사실은 이제 작가 강연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이면은 다 글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기본적으로 글 좋아하시면 또 글 쓰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쓰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니 뭐 쓰면 뭐하냐 팔리지 않을 건데 뭐 이런 대답을 속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억누르는 분도 있을 텐데 쓰는 것 자체가 재밌다고 그리고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프로 골퍼 되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바둑 두는 분들 뭐 나중에 이세돌 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바이올린 연주자 뭐 발레 뭐 이렇게 발레리노 뭐 이런 발레리나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해야 프로 연주자가 되겠지만 프로가 되겠지만 글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은근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네. 저는 이 소설들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네. 과학적인 좀 최근의 지식들에도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시는지 뭐 이런 책들이나 기술에 그런 나왔을 때 참고나 그런 거 하시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막 의식적으로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제가 그냥 교양 독자로서 뭐 과학책을 좋아하긴 해요. 과학책도 좋아하고 어떤 기술의 가능성을 다루는 책들 좋아하고 그런 걸 읽다 보면은 또 이렇게 뭐 어떤 영감을 받을 때는 있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SF를 쓰기 위해서 되게 뭐 과학을 따로 공부를 한다든가 내지는 뭐 고증 을 굉장히 신경을 쓴다든가 그러지는 않고요. SF랑 과학이랑 그렇게 SF 팬덤이 생각하듯이 그런 식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막 읽다 보면 아는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디테일은 조금 필요하니까. 구글과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고증 좀 틀리면 어떤가요? 내 세계관이 그런 건데. 뭐. 근데 저는 좀 그런 태도를 더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런 걸 잘 몰라서 시작조차 못할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창작하고 싶을 때.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배치하고 구성해서 이야기만 끌어가도 독자들은 충분히 즐거워한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태도도 되게 멋지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가볍고 왜 그런 가벼움이 아니라 자유롭고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다들 이렇게 추앙하는 어떤 SF의 뭐 걸작 같은 작품들도 뭐 그닥 그렇게 고증 신경 안 쓴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불리는 장르는 고증을 신경 안 쓰고 나머지는 신경 쓴다는 식의 어떤 뭐 가볍게 접근하는 분도 있는데 스페이스 오페라 아니라 뭐 하드 SF라고 추앙받는 작품도 들여다보면은 뭐 그닥 고증 안 맞는 작품도 꽤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고전을 토대로 새 기술을 입혀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접근법도 되게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전인 이유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감정이나 그런 관계들에서 오는 생각들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또 감명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기술이 더해지니까 거기에 또 다른 생각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그런 토대였구나라고 알게 되니까 또 되게 즐거웠어요.
그럼 우리 소설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네. 아마 이제 SF 장르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 10개의 작품 중에 이거는 조만간 미래 사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 저는 데이터 시대의 사랑 같거든요. 네. 네. 이거는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소설 같은 일이 현실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제가 읽고 네. 나서 이 서비스를 누가 개발할까? 어. 그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미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아마 시범 케이스 단계에서 많이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인공지능과 뭐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이 보다 발전하면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소설의 네. 내용대로. 제가 부끄럽지만 남편이랑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시대의 사랑의 어떤 이 뭐랄까요 인공지능과 이런 빅데이터에서 추려진 관계가 설정이 됐을 경우에는 안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결혼 정보 회사가 아니라 데이팅 앱. 그러니까 그 MSN에 매치닷컴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기의 그런 조건과 이상형의 조건을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막 남편의 무슨 뭐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것까지는 설정할 수 없고 저는 제가 가까이 있는 분을 만나고 싶어서 네. 좀 너무 멀리 살지 않는 분으로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뭐 종교 같은 것도 이제 뭐 맞추고 저는 종교가 없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맞추니까 오히려 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애초에 검증하고. 네, 애초에 어. 굉장히 좀 큰 부분만 맞춰도 맞아요. 고생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롱 디스턴스 막 그런 거 안 하고 해도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시대의 사랑 얘기가 이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서로의 어떤 연인 관계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는 시대인 거잖아요, 배경이. 네. 그래서 이제 잘 사귀던 연인들도 이걸 한번 해보고 나서 거기에 결과를 보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네. 니네 5년 내에 헤어질 거야 막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기도 하면서 네. 되게 슬픈 결말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유진과 송유진이 나오는데요. 네. 처음에 저는 여성의 2명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 유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성적인 이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왜 갑자기 같이 술을 마시지? 근데 남녀였구나. 네. 이제야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물론 뭐 남녀만의 사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여성인 줄 알았는데 이 두 여성이 뭔가가 되게 감성이 맞았나 보다 이러면서 이따가 남성과 여성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진이란 이름이 심지어 되게 이렇게 한국 이름이기도 하고 그쵸, 외국 그쵸, 이름이기도 그쵸. 하고 네. 네. 외국에서도 많이 쓰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러시아, 네. 미국도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요. 네. 네. 바이올리니스트 그 유진 박도 유진 박. 그렇고 SES 유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서양에서도 중성적으로 쓰는 이름인가 봐요. 스펠링이 다른가? 그런가? 남자 이름으로 조금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네. 유진 네. 오닐 뭐 등등 네, 뭐 그러니까요. 여튼, 네, 처음에 저도 이름 때문에 되게 헷갈렸던 게 도대체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가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한 4페이지 네. 정도 네. 읽을 정도까지는 나중엔 구분이 됐지만 네. 좀 헷갈렸었어요. 이 스토리 제가 요조 씨의 방송을 들었어요. 책 이게 뭐라고 해서 네. 그 책을 다루셨더라고요. 근데 네. 바로 줄거리를 그냥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설명하는데 되게 애를 먹었었는데 작가님께 여쭤보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네, 어떤 얘기예요? 데이터 시대의 사랑. 굉장히 이제 근미래이고요. 뭐 정말로 뭐 한 10년 안에 올 수 있는 기술일 것 같고 어쩌면 이미 왔을지도 모르고 네. 어떤 커플이 만났는데 약간 이제 나이 차이가 있고 서로 배경이 다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진 쪽이 이제 연상의 여성인데 자기 이제 아직 개발이 안 된 상업화가 안 된 기술을 가진 회사의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남녀의 매치율을 봐줍니다. 네.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서로 취향이라든가 네. 어떤 뭐 가치관, 뭐 태도, 행태 이런 거 같은 거 사실 지금 빅데이터 기술로 많이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저 남자는 바람기가 있다 없다 정도를 심지어 그 사람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도 그 사람의 웹상에서의 흔적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수집만 해서도 댓글들 네. 쓴 거. 네. 어딜 방문을 많이 하는지 등등 네. 뭐 여러 네. 가지로.
네. 그 사람 입고 다니는 옷만 네. 쭉 페이스북 사진만 분석해도 이 사람 패션에 신경 쓰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제 소설 속에는 그런 걸로 어떤 성향도 분석하고 그 사람들이 맺어지면은 얼마나 이제 오래 갈 건지까지 예측을 한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예측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결과를 받아 보니까 그걸 처음에 한쪽만 알고 있다가 그래서 상대를 계속 못 믿게 되고 자기도 못 믿다가 이게 괴로우니까 그냥 털어놓고 우리가 이 알고리즘 결과에 한번 대결을 해보자. 이 알고리즘 결과는 우리가 높은 확률로 5년 안에 헤어질 거라고 하지만 한번 서로를 믿고 사랑해보자 라고 하는데 5년 안에 헤어집니다. 오히려 그걸 알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스포일러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일단 책 읽고 들어주세요. 네. 네. 쭉 그냥 얘기를 네, 할까요? 네, 아니면 네. 뭐 이렇게 여기서 접을까요? 아, 어떡할까? 영화화 된다고 해서 스포일러가 네.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하죠? 이게 아마 네, 전 국민이 듣지는 않을 테니까요. 장편 영화로 판권 계약을 했는데요. 아, 네. 얼마 전에 계약을 했고 제가 장편 소설을 장편으로 계약한 게 그전에 여러 편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단편 소설로 단편 영화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음. 근데 단편 소설로 장편 영화 계약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러면은 판권료 얼마나 받아야 되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쵸. 막 예. 네네. 뭐 그랬는데 이번에 알게 됐고 네. 그리고 축하드려요. 근데 어쨌든 저런 건 있겠더라고요. 단편 소설인데 장편 영화로 만드니까 뭔가 제가 쓰지 않은 에피소드나 어떤 인물의 디테일 같은 거는 지금 감독님이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많이 첨가를 할 거고 저도 네. 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전혀 의견을 더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업에? 네. 네. 이 토대만 제공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단편 소설로서의.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네. 영화 지금 요즘 소설들이 영화 판권이 되게 많이 팔려요. 되게 네. 많이 팔리고 그게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설을 그대로 영화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그쵸. 네. 영화 만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오늘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그럴까요? 네네. 네. 네. 뭐 알고리즘 때문에 알고리즘이 예언한 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을 앞두고 헤어지게 되고 심지어 알고리즘이 예언한 대로 원인도 남편이 바람펴서 였으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되게 좌절하게 되죠. 내가 아무리 운명에 맞서려고 했지만 그냥 나는 이렇게 뻔한 인간이었던 거야. 이렇게 좌절하게 되고 되게 흔들리겠죠. 우리 아마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 같아요. 연애는 모르겠지만 어떤 아이들의 잠재력이든 이 사람의 뭐 진로를 결정하는 일이든 이제 빅데이터 기술로 예측 기술이라는 게 네. 나오면은 다들 그거를 상용화하고 싶은 쪽은 당연히 상용화할 것이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할 거고 우리 지금 점 보러 가지 않습니까? 미래가 궁금해서 그거 더 가능성 높게 분석한다 그러면 이용하겠죠. 그리고 영향 받을 겁니다. 거기서 안 좋게 생각을 하면 제 데이터 시대의 사랑은 이제 오히려 그 이후의 일인 셈인데 그래서 좌절한 남녀가 각각 서로 다르게 살죠. 남자는 아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생긴 사람으로 나와요. 매력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이성이랑 사귀기 좋게 이후에는 그냥 영혼 없이 많이 사귀고 알고리즘이 넌 플레이보이야라고 했는데 플레이보이 아니게 순정남으로 살아보겠어 하지만 실패하고 아유 난 역시 플레이보이구나 이러면서 그냥 플레이보이로 막 살게 되고 여성 쪽은 이제 이유진은 이유진대로 이제 어떤 사람한테 큰 기대를 안 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안 품고 역시 믿을 건 일뿐이다 이러면서 일로서 NGO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일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둘이 뭐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이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겪은 다음에 이유진은 재혼도 했다가 또 이혼하고 송유진은 송유진대로 뭐 사고도 겪고 한 다음에 다시 만나는데
알고리즘이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거는 남자가 플레이보이고 아니고 두 사람이 열심히 애를 썼고 아니고 간에 여하튼 둘이 서로 좋아한다는 거죠. 둘이 네. 서로 좋아하고 되게 안타까웠어요 마지막에. 네. 되게 막 돌고 돌고 돌아서 끝내 가서 만난 느낌?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시간들을 서로 그냥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같이 있었으면 더 뭔가 이렇게 깊어진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반면에 중간에 그렇게 들러붙어 있었으면 정말 볼장 못 볼장 다 보고 완전히 남남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면서 어쨌든 결론은 되게 서로 만나게 되는 결론이라서 네. 만족스럽게 끝난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장강명 작가님께서 굉장히 순정남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송유진이라는 캐릭터가 플레이보이다라는 암시를 받고 네. 모두가 이렇게 괴롭게 되고 결국에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놓아버리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순정남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끝까지 봤을 때는. 그렇죠. 예. 그렇죠. 가슴에 간직한 사람은 이유진이잖아요. 근데 결국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말했나요? 아니요 뭐 네네. 그런 거 아닐까요? 음. 뭐 이 소설 쓰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믿음도 사랑의 일부죠. 그리고 송유진이 믿음을 저버린 거는 맞고요. 근데 사랑에서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느냐 하면은 그건 아닌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종류의 열정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 측면에서도 그런데 저는 뭐 이 소설도 사실은 이제 뭐 데이터 시대의 사랑이라는 제목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네, 아,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콜레라 네. 시대의 사랑에서 가져왔는데 그 얘기도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바람둥이인 동시에 한 여자를 평생 동안 기다리는 동시에 순정남인 사람이고 짜증나네요. 그 소설 되게 재밌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어떤 사람이 플레이보이면서 순정남일 수도 있고요. 그게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뭘 분석한다는 게 되게 알고리즘으로 뭘 분석할 때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 자체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이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편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의도할 요즘은 대로. 예, 빅데이터 기술 얘기할 때 그런 편향이 빅데이터 속에서 더 커져가지고 편향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 거 또 얘기를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그 예측 분석 기술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싶어 해서입니다. 점집에 가는 거는 내가 잘 될까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가 너무 불편하니까 네. 네.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네. 5만 원, 4만 원. 네. 네. 그런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 그 불확실한 상태라는 게 인생의 또 중요한 네. 요소이기도 해요. 약간 이 소설집을 관통하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해요. 네.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타인으로 남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아까 사랑에 대해서 나는 정말 사랑하는 이 감정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 궁금해졌어. 이걸 놓으면 우린 사랑하지 않는 걸까라고 놓았을 때 결국에는 그 여자는 떠나버리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들 아까 말씀하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좀 주제이지 않을까 예, 그런 정말 생각도 날카로운 예, 분석이십니다. 들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아이를 키우기도 해서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는데 어떻게 살 길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전 사실 이 소설들을 읽으면서 더 시뮬레이션을 해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바뀌고 우리는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행동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네. 이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낄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만 나열하고 인간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인간은 결국 무용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막 얘기 들으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떤 걸 느낄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 많이 생길 것 같고 네. 되게 그래서 더 의미 있었고 재밌었거든요. 미래 사회의 어떤 네. 연애 모습의 단면, 일종의 하나의 그 누군가의 연애를 본 느낌 그런 것도 느껴지죠. 네. 저는 정확히 로사님 말씀하신 게 사실 이 소설집에 있는 모든 소설을 쓰면서 제가 했던 생각인데요. 제 표현으로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삶에 대해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히 잘 몰라요. 사실은 이걸 원해야 되지만 이걸 원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술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네. 그리고 근데 그 기술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걸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 기술이 제공하는 거를 원했던 건 아니니까요. 어떤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에서 우리는 초반에 연애 감정이 뜨거운 감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을 때 우리한테 닥칠 결과는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것, 이 사람과의 어떤 진정한 사랑은 아니고 단순히 그냥 그 뜨거운 감정의 연속인 거고 뭐 다 그런 식입니다. 불로불사를 원하죠. 늙지 않는 것, 부활하는 것 이런 걸 원합니다. 아스타틴에서 그런 거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거는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입니다. 뭐 어떤 뭐 불로의 저주, 불사의 저주 이런 거를 제가 여태까지 거론된 건 다 피한 상태로 되게 좋은 기술이라고 이 정도면은 그런 걸 다 피한 기술이라고 제시를 해놓고 나서 거기서 벌어질 상황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하고 사귈 때 처음에 이제 결혼 같은 걸 고민할 때 이 사람과의 미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맞아요. 이게 지뢰인지 축복인지 알면은 미리 지뢰 같으면 피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초반 1에서 5년은 지뢰고 그리고 이후에 30년 동안은 어떤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40년째에 붙어있는 축복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답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뭐 센서스 코모니스처럼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걸 그냥 다 알고 그것 따라가지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네. 그럼 민주주의 실현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더 괴상한 어떤 사회가 오고 제가 쭉 생각하는 게 그래요.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이 되게 간단한 동물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너 뭘 원해? 라고 물어봐가지고 이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요. 뭐 먹고 싶어 하면 단 거. 이런 거 얘기합니다. 쓴 거를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미자가 5가지 맛이잖아요. 네. 우리는 오미자를 먹고 싶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네. 어른스러운 어떤 요리를 생각할 때 그게 설탕으로만 이루어져 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뭔가 쓴 것, 뭐 신 것들이 포함되고 그게 고루고루 우리가 맛있다고 하는 어떤 되게 좀 기품 있는 요리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요리 안에도 서사가 있고 앞에 에피타이저가 어떤 걸 제공하고 뒤에 디저트가 뭘 제공하고 할 때 저는 인생이란 것도 좋은 인생이라는 것도요. 그 안에 불행과 고통과 슬픔들이 들어가 있고 불확실성도 들어가 있고 어떤 순간의 결단 이런 것도 우리가 평소에 되게 그 불편하다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총체적으로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기술 개발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인간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입에 단 거를 제시를 합니다. 뭐 핸드폰? 더 빠른 거? 더 화질 좋은 거? 뭐 더 순식간에 여러 사람이랑 연결되는 거? 이런 거를 제공을 해줘요. 그럼 우리는 그게 나오는 순간은 너무 거기에 열광하죠. 와, 옛날에는 영화 한 편 다운받으려면 30분 걸렸는데 이제 2분이면 되네. 이거는 뭐 독도에서도 터지고 뭐 고비 사막에서도 터지네. 그 기계가 내가 핸드폰을 처음 원했을 때 요구한 것, 어떤 자유로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깊이 있는 관계 이런 걸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 기계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부자유 구속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얄팍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크크크 보낼 때 거기 무슨 깊이가 있나요? 오히려 편지로 보낼 때 편지가 이어주는 인간관계가 더 깊이가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기술들이 좀 제가 이제 어떤 러다이트 같은 게 아니고 저도 네. 기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인데 그 전반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좀 약간 뭔가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어서 어떤 신기술을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싶고 그거를 가지고 기승전결을 만들어냈나 봐요. 네. 그래서 네. 네, 조금 그런 결과들이 여기 네. 이렇게 소설집이 되었어요. 좀 어.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막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것들은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이 편해지잖아요. 네. 분명히 편해지는 건 있고 실생활 하기에도 좀 내게 좀 더 위험한 일을 덜어주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편리한 강점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좀 자기가 어떤 불편을 느끼고 그걸 네. 또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성취감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 그런 존재잖아요. 네. 근데 기술이 점점 그런 기회들을 좀 박탈해 나가면서 네. 그 사람의 어떤 인간 자체, 인간성, 뭐 어떤 뭐 개인의 존엄성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깎여 나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들도 좀 얼핏 들기도 하네요. 네. 제가 그럼- 정확히 네네. 그런 생각. 근데 이 데이터 시대의 사랑도 사실 연애를 하다 보면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잘 만나서 또 잘 결혼하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네. 알고리즘이 모든 걸 다 계산해주고 미래까지 다 예측해주고 하면 거기에는 뭐 없잖아요. 기대감도 없고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일방적인 결과를 수용하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네. 그게 무슨 재미일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너무 하네요. 서글퍼요. 수용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리라는 것이 모두가 다 예측하고 있는데 아닌데 아닐걸 뭐 이렇게 하기도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네. 뭐 예측뿐 아니라 뭐 예측하고 상관없는 어떤 그런 분석 기술 같은 것도 그래요. 뭐 너는 이런 인간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저도 제가 뭐 손짓 같은 거 하는 거 요즘 뭐 이제 그런 어떤 네. 뭐 생체 신호로 분석하는 것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이 뭐 기분이 좋을 때 손을 많이 흔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네. 그런 식의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인간의 또 어떤 그런 기술이 내다보지 못하는 속성 중에 하나가 인간이 변화합니다. 네. 네, 자기 의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존재고 근데 되게 큰 어떤 역경을 맞으면 어떤 매번 변화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매번 변화하고 싶어 하지만 매번 1월 1일이 되면은 난 이런 인간이 될 거야라고 변화를 하지만 1월 4일에 되돌아오는 게 인간인데 네. 가끔은 1월 1일에 결심한 거를 6월 7일까지는 네 그러기도 하고 네. 이후로 영원히 바뀌기도 하고 마약을 먹으면 대부분 마약 중독자가 되지만 어떤 마약 중독자는 끊기도 하거든요. 어떤 이런 종류의 희망들 그런 것들을 품고 가끔 그거를 성공하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분석 기술 같은 게 뭐 네. 그런 거를 얘기해 주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감하는 게 그게 저희가 나심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말라라는 책을 네, 다뤘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예측 기술 이렇게 하면 정말 큰 빅데이터를 다 넣었다. 네. 뭐 한 98%의 그런 신빙성을 제공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2%는 다를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너무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든 변수를 다 기계가 알고리즘이 예측을 해서 네. 그 모든 상황을 100% 맞춘다는 것 이거는 사실 뭐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뭐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에 가깝지 않나 그런 아니면 생각이 저희가 좀 되게 들어요. 밀어내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지금? 밀어낼 수 없는 걸 밀어내려고 노력해 발버둥을 치는 건 아닐까 그런 발버둥을 생각도 들어요. 네, 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많이 그리고 쳐주세요 작가님. 나심 탈레브 본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잖아요. 네네. 사실 지금 주식시장 같은 거 알고리즘 투자를 많이 하는데 본인이 처음에는 이렇게 미국 금융시장 붕괴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지 않습니까? 나심 네. 탈레브를 아무도 안 믿었는데 나심 탈레브는 자기가 주장한 대로 투자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데이트 앱에서 이 사람 나와 매칭 지수가 뭐 87점이다. 근데 근 5년 안에 이런 점수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네. 뭐 반경 30km 안에서 근 5년간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렵다. 잡아야 된다. 87점이지만 뭐 이런 결과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때 또 오려고 할 때 많이 좀 경계도 하고 생각도 좀 다양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사람이랑 나랑 뭐 맞을 확률이 87%다. 안 맞을 확률이 13%다. 그러니까 뭐 그 알고리즘이 틀렸을 확률이 13%니까 뭐 반드시 뭐 안 된다는 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사귀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배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만 알 수 있는. 네. 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가능성을 이제 차단하는 어떤 이제 차단하는 사회 그런 거 되게 이제 뭐 일종의 운명이 지배하는 사회인 건데 글쎄 뭐 우리가 이제 바라는 삶은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저는 삶을 스포일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삶을 미리 결과를 예측이랍시고 그리고 알면 재미없잖아요. 반전하는 영화가 어떻게 재밌나요? 뭐 이렇게 지진, 화산 뭐 이런 거는 좀 예측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소설 속에 그 두 인물 나오는 송유진과 이유진도 네. 알고리즘 때문에 헤어졌다가 그 다음에 각자의 삶을 살면서 또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 중에 뭐 송유진은 사고가 나서 네. 전신의 뼈가 부러지고 심지어 두 다리를 잃고 네. 이유진은 또 결혼을 다시 했다가 네. 남편이 별 시덥지 않은 소리 하는 바람에 뭐 헤어지잖아요. 또 네.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이제 어떤 내면의 변화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과거에 그 알고리즘에 귀속됐던 그 존재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 돼 있지 않았을까? 네. 그로 인해서 또 서로 간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공감대도 형성이 되면서 아 이게 진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고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흡족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인간의 어떤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좀 스토리를 통해서 담아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되게 좋다라고 느꼈나 봐요. 저는 오늘 책도 읽고 작가님 만나서 얘기 나눠보니까 성숙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네. 조금 제가 좀 낙천적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털털한 편이어가지고 약간 뭐 인간은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라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성숙한 사랑은 뭘까? 성숙한 삶 저는 정말 그 약 계속 먹고 싶었거든요. 계속 사랑에 빠져서 불타는 사랑을 하느냐. 어느 순간 너무 힘들다. 심장 너무 뛰었고 너무 힘들다 이러면 그칠 수 있겠지만 좀 그냥 좀 1차원적으로 생각한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타인의 고통이나 악에 대해서 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성숙한 인간이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사실 저희는 소설을 다루는 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네. 약간 힘들어요. 이런 철학의 토대가 좀 있어야 썰도 좀 잘 풀 수 있고. 근데 좀 두려웠었어요. 만나기가 굉장히 지성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피부가 좀 지성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지성인이셔가지고. 지금도 좀 번들번들한 것 같은데. 네. 그림 좀 해드릴까요? 그래서 좀 이야기 나누기도 좀 두렵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지식이나 뭐 실용서적 같은 건 다루면 A to Z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쉽게 잘 정리되어 있고 정보를 전달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소설이라는 어떤 인간의 어떤 상황과 거기에 직면했을 때 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각하면서 역시 책은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소설을 얘기하니까 저의 뭔가 이렇게 부족한 그런 소양이 드러날까봐 좀 두려웠거든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들으니까 좀 피해드릴까봐.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지적인 말씀들을 많이 아 예, 그랬다면 너무 다행이에요. 강조하지 않은 지성적인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책을 소설가 분도 또 모시고 싶고 소설이나 또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더 좀 큰 울림이 있구나라고 좀 저는 오늘 느꼈습니다. 저는 나와가지고 두 분이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가지고 책 이게 이게 뭐라고 네. 안심하면 안 되겠다. 굉장히 이렇게 같이 바짝- 가요 그냥 콜라보 한번 합시다. 아, 저 요전님도 좋아해요. 네. 콜라보하면 저희가 약간 저희는 좀 이렇게 경제 쪽에 약간- 강한 분이 있어요. 네. 책을 그럼 어떤 책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고전 네. 경제책 뭐 할 때 네. 경제책 할 때 콜라보하면 저희가 좀 이렇게 아, 업혀갈 수 있겠군요. 다들 즐거워하실 네. 것 같고요. 네. 또 아. 네,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막 너무 이렇게 책 열심히 읽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예. 깊이 읽어주신 것 같아서 아까 2부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되게 신나는 음. 녹음이었어요. 네. 네. 저는 계속 그 목소리만 듣고 또 영상으로 뵙던 작가님 만나 뵙게 돼서 오늘 되게 뜻깊었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막 이전 책들을 다 읽지 못하고 만나는 게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책도 좀 사둔 것도 읽으면서 작가님의 생각과 또 불편한 부분들, 우리 삶에, 우리 사회의 불편한 부분들도 또 생각해보고 또 이런 SF 소설들도 또 앞에 또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소설들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자, 그럼 끝으로 작가님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소감이 어떠셨는지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감은 뭐 너무 좋았고요. 네네. 저 막 무슨 힐링된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네. 저 사실 지금 이제 마감이 오늘 뭐 약간 빵구가 나가지고 펑크가 나서 막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이었는데 네네. 뭐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너무 막 이렇게 무슨 네. 막 뭐 이렇게 테라피 같은 거 받은 너무 그런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네. 네. 야, 이게 소설을 처음 하셨는데 이렇게 잘 진행을 하시다니. 소설가를 네, 놀랐습니다. 모신 게 처음이고요. 참. 소설은 가끔 그쵸, 그쵸. 유명 네. 소설을 다루긴 했는데 고전도 하시고. 네, 해봤는데 음. 굉장히 그때마다 힘들었었어요.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결론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고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소설 다룰 때 제일 어렵습니다. 네. 뭔가 또 이렇게 막 문학평론가들이 하는 말들이 또 어려운 말이 많아가지고 막 네. 나 그런 말 잘 못하겠는데 뭐 이런 것도 해결부터 있고. 나와야 되고. 해결. 씨. 네. 그런 거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해. 해결이 뭐라고. 그럴 때 막 이렇게 누가 막 만났는데 뭐 근대 소설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무슨 근대도 모르겠고 종말도 모르겠고 사실은 소설도 모르겠고 뭐 그런. 네. 네. 오늘 장강명 작가님과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네. 네. 2부도 이렇게 마쳐야 되겠네요. 네.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 정말 재밌고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점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